30년 직장 다니고 퇴직했는데 지금은 월세방에 혼자 삽니다. 아들 결혼에 보태주려고 퇴직금을 몽땅 줬거든요. 그게 제 인생 마지막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58세 이기호 씨. 퇴직 직후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과 신혼집 전세금 마련을 위해 9천만 원 전액을 내어줬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수도권으로 떠났고 남겨진 그는 지금 치과 치료도 미루며 하루 두 끼만으로 버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자녀가 힘들까봐 본인의 노후를 한참 뒤로 미루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사랑, 정말 안전한 투자일까요? 대한민국 50대 부모님 중 절반 이상이 자녀 지원 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녀에게 모든 걸 쏟은 후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거리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인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 그리고 나도 지키고 자녀도 존중받는 단 한 가지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놓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 낡은 간판 아래 용인에 국수집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열었던 주인공은 당시 62살이던 강영태 씨.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60세에 정년 퇴직을 했고 33년간 모은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강 씨는 그 돈의 절반을 작은 음식점 창업에 투자했죠. 직장 생활 내내 일만 했으니 이제는 내 이름 걸고 장사 한번 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강 씨는 은퇴 직후 둘째 딸이 다니던 대학 근처에서 국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와는 함께 장사하자고 이야기했고 큰딸은 자영업에 반대했지만 막내 아들은 아빠가 하시고 싶다면 해보세요라며 별 생각 없는 듯 고개만 끄덕였죠. 첫 달에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몰려와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 3개월이 지나자 손님은 반토막이 났고 6개월이 되자 하루 매출 10만 원도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배달이랑 마케팅 없으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이라도 좀 하시든가요? 막내 아들이 툭 내뱉듯 말한 날, 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10년 된 버튼식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했지만 가게 임대료 150만 원과 재료비 7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가자 강 씨는 더 이상 손익분기점이라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TV도 없고 간판은 비 오는 날이면 일부 글자가 꺼멓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누가 봐주는 사람은 드물었죠. 강 씨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자주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내가 왜 이걸 시작했을까라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당신 퇴직할 때는 다들 부러워했잖아. 이 나이에 창업도 하고 멋있다고 그 말을 하며 슬쩍 돌아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움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막내 아들이 취직을 미루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나섰고 큰딸은 첫 아이 육아 때문에 친정 도움을 자주 요청했습니다. 강 씨는 가게가 적자라는 말을 자식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뭐하냐, 다들 사는 게 바쁜데. 그는 그 오래된 휴대폰으로는 알림 앱도 안 떠 하루 매출은 작은 수첩에
손글씨로 적어두곤 했습니다. 2025년 1월,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500만 원도 안 되는 은행 잔고, 그리고 아내와의 갈등이었습니다. 당신이 하자며 밀어붙였잖아. 애들 대학 다 보내느라 모은 돈, 이제 뭐로 살 건데? 아내의 말에 강 씨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고, 그날 이후 부부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봐요. 전화가 올까, 딸이나 아들이 밥 한 끼 먹자고 연락해 올까 싶어서. 근데 없어요. 문자도 없고 카톡은 안 해요. 그렇게 며칠씩 아무 연락도 없을 땐 그냥 사람이 작아져요. 내가 아버지이긴 한 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강 씨는 그 오래된 폴더폰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구식이라고 하겠지만 그에겐 가족과 연결된 마지막 끈 같은 존재입니다. 가게는 사라졌고 돈도 없어졌지만 휴대폰을 열면 아직 가족 이름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간신히 붙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게를 정리한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강 씨는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무료 재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퇴직 후 창업으로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 결혼이나 육아 비용이 함께 얽히면 노후 자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상담사는 그렇게 말하며 현재 자산 상태와 지출 패턴을 점검해줬고, 강 씨는 그제야 지금 매달 적자가 70만 원 가까이 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진짜 얘기 좀 하자. 그 문자는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딸네 집에 가 있었고, 집에는 TV 소리만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요즘 애들은 효도는커녕 연락 한 통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연락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라 연락을 기다리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더 속상해요. 강 씨는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퇴직 이후엔 모두가 각자 살아남느라 바빴고, 무심코 전화해도 바빠서 다음에 보자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죠. 그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말 대신 멍하게 벽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한 달만 언니 집에 좀 다녀올게. 당신이랑 같이 있으니 너무 답답해. 강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그 폴더폰을 열면 자식들 사진이 있었고, 가게 매출이 좋았던 날엔 사진을 찍어 저장해 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진도 문자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폰을 접고 펴는 행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 다음 달에 손주 돌잔치인데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에 강 씨는 그럼 하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고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오라는 말 하나에 기뻐해야 할 만큼 그는 이미 스스로를 비워낸 상태였습니다. 돌잔치 날, 가족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강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별다른 호출은 없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다가 아내가 부른 덕에 겨우 사진 한 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연락을 기다리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도 줬고, 결혼 비용도 보탰고, 심지어 내가 망해가는 걸 자식들에게 끝까지 숨겼죠. 근데 돌아온 건 침묵이더라고요. 요즘 그는 서울에서 일하는 막내 아들이 보내준 중고 스마트폰을 받아 카카오톡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이라도 뭘 잘해봐야 하나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여전히 3년 전 가게에서 쓰던 하늘색 앞치마를 옷걸이에 걸어둔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앞치마 주머니엔 가게 마지막 날 장부 그리고 접힌 채로 오래된 휴대폰 한 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 휴대폰은 더 이상 울리지 않지만 그 안엔 여전히 가족이라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여전히 가족의 일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68세 여성 윤정순 씨. 그녀는 2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두 자녀를 홀로 키웠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학원비를 대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죠. 하지만 윤 씨는 단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 다음은 너희 몫이다. 이 말을 아이들에게 중학생 때부터 자주 해왔다고 합니다. 윤 씨는 평소 가계부를 매일 기록하던 습관이 있었고 40대 초반부터 노후 대비를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공무원도 대기업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급식 조리사, 청소 미화원으로 전전하며 벌어들인 수입은 월 평균 12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수입 중 30%를 꾸준히 적립식 예금과 지역 농협 정기적금에 나눠 저축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또 올 수 있겠구나 싶어 서울시 연금형 전세주택제도를 활용해 50대 중반엔 전세금도 고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차량비 등 그 흔한 부모 지원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의 결혼식 때는 식대 50만 원을 직접 지불하며 내 돈은 내가 써야지, 너희 결혼은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 말에 섭섭했던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방식에 점차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65세가 되던 해 총 자산 1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나누어 월 30만 원씩 수령 가능한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했고 국민연금 수령액과 합치면 매달 92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간헐적인 가사도우미 일자리를 구해 월 4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도 유지하고 있죠. 지금도 하루 1시간은 공원에서 걷기, 주 2회는 주민센터 건강 강좌 수강, 일주일에 1번은 도서관에서 책 빌려 읽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출하지만 단단합니다. 아침엔 직접 기른 상추에 밥을 싸먹고 점심엔 마을 회관에서 제공하는 중식 도시락을 받아 먹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 일과를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하루하루가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녀의 집엔 커다란 TV도 없고 최신 휴대폰도 없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흔한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지지 않습니다. 자녀와는 2주에 한 번 통화하고 명절엔 얼굴을 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연락 안 한다고 삐칠 일이 뭐 있어요. 나도 바쁘고 애들도 바쁜 거죠. 그 대신 내가 나를 잘 챙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025년 초 윤 씨는 파주시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 디지털 문맹 탈출 교실에 참여하면서 카카오톡과 온라인 뱅킹도 배웠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지만 지금은 무인 민원 발급기도 혼자서 잘 사용하고 손주들 사진도 직접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엔 뭐든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못하면 불편한 게 나한테 오니까. 이 나이에 할 줄 아는 게 많으면 진짜 든든해요. 윤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이면 동네 작은 카페에서 5060 생활계획,
모임이라는 이름의 자조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매달 노후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가게 구조, 병원비, 식비까지도 터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식한테 뭐 요구 안 해요. 오히려 서로 조언하면서 다음 달은 병원비를 이렇게 아끼면 좋겠구나 하고 배워가요. 이 나이에 이렇게 솔직해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고맙죠. 윤 씨는 작년부터 파주시가 지원하는 고령자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 2일 지역 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하는 일인데 월 30만 원의 활동비도 나오고 아이들이 할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쓸모 있다고 느껴질 때 제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하얀 모자를 쓰고 아이들 곁을 지킵니다. 윤 씨의 삶은 누군가에겐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엔 철저한 준비, 뚜렷한 경계, 그리고 나를 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든 이 68세 여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단단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례는 어쩌면 극단적인 대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 중장년층의 노후 현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퇴직금을 털고 가족을 위해 가게를 차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경우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전체 대비 약 31.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퇴직 직후 창업한 중장년층의 절반 이상은 2년 이내에 문을 닫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이유로는 초기 투자금 부족, 매출 감소, 체력 저하,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가족과의 갈등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에 따르면 퇴직 후 창업에 나선 60대 중 64%가 노후 자금을 한꺼번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70% 가까이는 자녀 지원이 병행되어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자신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미리 계산해 둔 고령자의 경우 은퇴 후 10년 이상 안정적인 자산 유지가 가능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해외 연구 자료에서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고령 부모 중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생활비 부족으로 다시 경제활동에 뛰어들었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20시간 이상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는 부모가 자녀 결혼 및 주거 비용을 지원한 뒤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구 중 60%가 은퇴 후 상대적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노후 재정 계획을 명확히 세운 노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울감 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은 줄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유지된다는 이들의 특징은 단순했습니다. 자녀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유도하고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부모일수록 오히려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서적 유대는 경제적 도움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반전이자 진실이죠.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 창업 실패자 중 우울증 진단을 받은 비율은 전체 대비 2.3배 더 높았고 이들 중 약 35%는 배우자와의 심리적 거리감도 함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고립된 노후, 실패한 창업, 단절된 관계.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오지 않고 늘 함께 찾아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자녀와의 경계 설정, 삶에 대한 계획,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는 마지막까지 사랑을 주는 존재로 남고 싶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관리할 줄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또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경계의 설정입니다. 자녀와 나 사이의 심리적, 경제적, 물리적 경계를 분명히 설정해야만 비로소 나의 노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위한 50재단을 통해 은퇴 후 생애 설계, 재무관리, 일자리 재연결까지 전방위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경기도는 5060 신중년 인생이 모작 지원센터를 통해 1:1 재무 상담, 창업 교육, 사회공헌 일자리까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중장년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노인 자조 모임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의 경우 중장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 심리 상담과 함께 가족관계 회복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감정적 거리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서로의 역할을 다시 회복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역과의 연결입니다. 복지관, 평생교육원, 주민센터의 활동을 단순한 노후 여가로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는 60마을학교를 통해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동년배 강사로 활동하며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간을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쓰게 될 때 노후는 고립이 아닌 확장의 시기가 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하면서 65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근로 기회를 민간 기업에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독일은 GENERATIONENHAUS 세대 통합 하우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들이 아이 돌봄, 마을, 상담 등 지역 사회 역할을 맡으며 월 소액의 활동비를 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델은 단순히 수입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 회복, 가족 의존도 축소, 건강 유지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은 노년기 자기 결정권을 제도화해 부모와 자녀 간 재정 분리를 명확히 하고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생계에 관여하지 않도록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유사한 맥락으로 노년기 생활준칙 캠페인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강원도 원주시는 나의 돈은 나의 몫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노인 대상 금융교육, 자산관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자 만족도는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노년기는 단순히 쉬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는 건 절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부모로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가장 나답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몫을 지키고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중심을 다시 세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노후의 자존감, 인생의 마무리를 모두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손바닥을 펴니 텅 빈 줄 알았던 그 안에 내 이름이 남아 있었다. 지켜주지 못한 시간은 흘렀어도
이제라도 나를 안아주기로 한다. 여러분, 오늘 만나본 두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가족을 위해 퇴직금을 털어 창업했지만 결국 무너져버린 인생 앞에서 매일 오래된 휴대폰을 바라보며 연락을 기다리는 강용태 씨.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주었지만 되돌아온 것은 고요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반면 힘겨운 삶 속에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키며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감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낸 윤정순 씨. 그녀는 지금 크진 않지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빛나는 이름으로 말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 있었습니다. 사랑을 나누되 나를 잃지 않는 준비, 누군가를 돕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준비, 그리고 자식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위한 단단한 연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노후는 그저 편안한 소파와 따뜻한 식사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존엄, 내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자존,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혹시 나의 노후는 늘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씩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따뜻한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길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요즘 아파트 경비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큼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분, 중소기업을 30년 운영했던 분, 심지어는 공기업에서 은퇴한 분까지 모두 살기 위해 다시 밤마다 손전등을 들고 복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일해야 했을까요? 왜 이 나이에까지 경비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50대 이후엔 수입이 뚝 끊기고 연금은 생각보다 작고 아이들에겐 돈이 들어가고 지금 그들은 매달 70만 원에서 140만 원 받기 위해 새벽마다 잠을 깨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방심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어느 날 같은 옷을 입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은 조기철. 올해 64이다.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30년 넘게 시청 공무원으로 일했다. 어린 시절 늘 말없이 자신을 뒷바라지하던 어머니의 바람대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남들보다 빠르진 않았지만 성실하게 한 계단씩 올라왔다. 가족들에게 묻어나고 성실한 아버지, 조용한 남편으로만 알려진 그였지만 정년퇴직 날에는 말없이 집에 돌아와 방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다 했다는 안도와 이젠 뭘 하지라는 막막함이 동시에 밀려온 날이었다. 공무원 퇴직 후 조기철 씨가 받게 된 건 월 연금 170만 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처음엔 생각했다. 연금 나오는 날이면 동네 시장에서 아내가 좋아하던 방건조 조기를 사고 손자들에게 줄 장난감을 하나씩 사던 여유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의 보증금을 빼주고 나니 새로 얻은 월세 아파트의 보증금과 이사 비용에만 목돈이 들었다. 첫째 딸이 둘째 아이를 낳으며 맞벌이를 잠시 쉬게 됐고 외손주 돌봄에 왕복 2시간 거리의 딸집을 일주일에 3번씩 왕복하게 됐다. 교통비도 체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자신이 이끌던 인생이 이제는 비용만 발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지갑을 열었을 때 10,000원짜리 한 장이 남아 있었다. 연금날이 언제였더라?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처음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내가 지금 돈이 없구나. 더 무서운 건 아내가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아내는 자주 조용히 전기세, 가스요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올해 김장 좀 줄이면 안 될까? 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아내가 요즘에는 외출할 때마다 남편의 신발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이미 몇 해째 신은 운동화는 앞코가 해져 흰색 실밥이 삐져나와 있고 뒷굽은 한쪽이 닳아 비뚤어진 채다. 본인은 모른 척했지만 사실 아내의 눈길이 자꾸만 그 운동화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운동화는 쓸 만큼 썼다는 인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새로 바꿀 엄두가 나질 않았다. 연금 170만 원은 월세 58만 원, 관리비 14만 원, 공과금과 보험료까지 나가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 통장엔 언제부터인가 잔고 3만 원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늘어났다. 그리고 결심했다. 더는 이대로 안 되겠다. 처음엔 전단지도 보고 구인 사이트도 검색해봤다. 편의점 심야 근무는 체력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고 마트 진열 아르바이트는 손목이 약한 본인에게 무리였다. 그렇게 며칠을 알아보다가 아파트 경비원 공고를 보게 되었다. 조건은 만 65세 이하, 경력 무관, 주간 야간, 교대 근무 가능자. 그날 밤 그는 다시 운동화를 꿰어 신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인근 경비실에 면접을 보러 갔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전직 군인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건설회사 상무 출신이었다. 그 안에서 조기철 씨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실감했다. 그렇게 시작된 경비원 생활. 첫 출근 날 그는 경비실에 앉아있던 69세 김모 씨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도 처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이 신발 나랑 비슷하네. 서로의 낡은 운동화를 본 순간 그들은 같은 시간을 걸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경비실에서의 하루는 생각보다 고요했고 생각보다 외로웠다. 근무표는 낮과 밤이 일주일씩 교대로 반복되었고 야간 근무 때는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실에 머물며 건물 전체를 3차례 이상 순찰해야 했다. 초반에는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책도 읽고 스마트폰도 봤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는 책장을 넘길 힘조차 아까워졌다. 특히 새벽 2시 복도를 따라 걷는 시간은 그에게 깊은 고독을 안겨주었다. 불 켜진 가정집 창문을 볼 때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고 어떤 날은 창밖으로 고요히 눈이 내리는 걸 보며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가장 힘든 건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경비복을 입은 채 버스를 갈아타며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자신을 느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특히 어린 손자가 한 번은 말했다. 할아버지, 왜 옷이 초록색이에요? 그 말을 듣고 딸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는 오히려 손자의 순수한 물음이 마음에 더 오래 남았다.
집에서는 침묵이 길어졌다. 아내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묵은지 찌개를 끓이고 퇴근한 남편 앞에 조용히 국을 내놓았다. 고생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수고를 누그러뜨려 주기도 했고 반대로 그 말 때문에 더 미안해지기도 했다. 그녀는 조기철 씨가 밤에 입고 나갔던 낡은 운동화를 현관 앞에 조용히 놓아두곤 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그 운동화 발 안 아파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그날 저녁엔 혼자 몰래 다이소에 가서 깔창을 샀다. 새 신발을 살 엄두는 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아온 동료들과 가까워졌다. 한 분은 구청 환경미화로 정년을 마치고 또 다른 분은 철도공사 퇴직자였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 예전처럼 살 순 없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으니 다행인 거지. 그는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 달에 받는 급여는 125만 원 남짓. 그 돈에서 식비와 교통비를 빼면 실질적으로 남는 건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현실이 있었다. 아내의 병원비였다. 퇴직 후 아내는 무릎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고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병원비가 적지 않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그에게 돌아왔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운동화 새로 사요. 내 치료는 다음 달로 미뤄도 돼. 그 말에 조기철 씨는 그날 밤 경비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의 생활은 이제 루틴처럼 반복됐다. 월요일 아침엔 쓰레기 분리수거 구역을 정리하고 화요일엔 주차 라인 점검을 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었다. 왜 아직 청소가 안 됐어요? 분리수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치웠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을 때 그 낡은 운동화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날 생각이 바뀌었다. 손자가 그에게 그림 하나를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봐. 우리 가족이야. 여기 할머니, 여기 엄마 아빠, 그리고 여긴 할아버지야. 이거 신발은 운동화야. 할아버지는 매일 일하러 가니까. 그림 속의 자신은 초록색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웃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낡은 운동화가 부끄럽지 않았다. 자신의 걸음이 누군가에겐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순간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1가 된 이우진 씨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에는 철강회사에서 일했고 40대 중반부터는 소규모 전기자재 도소매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는 번 돈이 많진 않았지만 돈을 쓰는 데는 누구보다도 신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중을 위해 지금을 사는 거다. 그가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47세 무렵부터 노후 준비를 인생 최대 프로젝트로 삼았습니다. 우선 가계부를 3년치 돌이켜보며 본인의 월 평균 지출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식비, 통신비, 자녀 교육비, 병원비, 교통비까지 항목별로 분류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소비부터 잘라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마시던 편의점 커피를 집에서 내려 마시고 골프 모임도 끊었습니다. 그 돈을 연금 통장이라고 부르는 별도 CMA 계좌에 적립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나중에 일 못하게 되었을 때도 적어도 15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
그는 50세가 되던 해 오피스텔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1억 2천만 원. 대출 없이 80%를 자기 자금으로 충당했고 남은 금액은 3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현재까지도 월세 55만 원을 꾸준히 벌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무섭다면 작게라도 수익 구조를 만들면 돼요. 이 씨는 수익보다 현금 흐름에 더 집중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유산 줄 생각 없다. 대신 살아있는 동안 너희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다. 실제로 그는 자녀 결혼 자금은 사전에 딱 3천만 원씩만 지원했고 이유는 부부가 스스로 해결하게 했습니다. 이우진 씨는 말합니다.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60세가 되자 그는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자금 약 2억 원 중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일부는 농촌 주택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경남 함안의 단독주택, 대지 100평에 건물 25평, 구입가 1억 원에 리모델링비 3천만 원.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그 집은 지금 이 씨 부부의 인생을 가장 따뜻하게 채워주는 공간입니다. 매일 아침 직접 키운 상추를 따고 아내와 감자전을 부치며 식탁을 나누는 그 순간 그는 종종 말합니다. 지금 이게 내 최고의 연금이야. 현재 이우진 씨는 다음과 같은 경제 구조로 살아갑니다. 공적연금 월 115만 원, 오피스텔 월세 수입 55만 원, 예적금 이자 약 15만 원, 지출월 약 130만 원 병원비, 식비 포함. 이 씨는 늘 현금 흐름표와 가계부를 나란히 놓고 확인합니다. 아내와 함께 매월 말이면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한 달을 정산하고 남는 돈은 다시 CMA 계좌로 이동시킵니다. 작은 돈도 계획 안에 넣지 않으면 사라지더라고요. 그는 무계획이 가장 큰 적이라 말합니다. 그런 그의 노후의 가장 큰 보람은 심리적 여유입니다. 오후 2시 마을 앞 복지관에서 열리는 기타 수업에 나가고 아내는 옆방에서 수채화 동호회에 참석합니다. 동네 친구들과 둘러앉아 막걸리 한잔할 땐 빠지지 않고 이런 말이 오갑니다. 우리는 딱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사람답게 늙자.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씨는 친구들에게 한 가지 습관을 전도합니다. 바로 은퇴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과 기분, 쓴 돈을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이 습관 덕에 소비 습관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외로움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지 않은 시기예요. 그의 말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의 삶이 꾸밈없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우진 씨는 70세 생일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사준 바람막이, 점퍼 하나, 손자가 그려준 그림 한 장, 아내가 만들어준 미역국. 그게 전부였지만 그는 그날 텃밭에서 고개를 숙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두 사례 어떻게 들리셨나요? 한 사람은 경비복을 입고 새벽 복도를 걷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시골집 마당에서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노후를 살아갑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결국 노후를 준비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일까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흔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약 절반은 자산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로 분류됩니다. 보유 부동산은 많지만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의미죠. 이들은 결국 고정 수입을 찾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자리가 바로 아파트 경비원, 마트 주차관리원, 청소직 등
육체 노동 중심의 단순 반복 일자리입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근로자의 약 43%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근로나 민간경비 직종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소득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더욱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70%는 월 80만 원 이하를 받고 있으며 이마저도 주택임대료, 식비, 통신비, 병원비 등을 고려하면 빠듯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부양하거나 손주의 육아를 돕기 위해 지출이 추가될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사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약 25%는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노년정책센터 내셔널 카운슬 안 에이징는 최근 보고서에서 은퇴 후 최소 20년을 살아야 하는 시대에 평균 은퇴 준비 기간은 고작 4년이라는 점이 고령층 빈곤을 가속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노후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준비는 여전히 짧고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퇴직 시점 평균 저축 금액이 10만 달러 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45% 이상이라는 통계도 공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 전반의 고령층 공통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 가지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소득이 없다면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익 구조, 즉 현금 흐름 기반 자산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해외 금융교육기관들은 50대 이후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지속적 수익 구조 설계를 꼽으며 금융소득과 소액 임대 수익, 사회보장연금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럽의 고령자 지원 제도에서도 개인의 자산 구조보다도 현금화 가능성, 실질적인 유동성이 우선 고려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석기관에서는 중장년층의 퇴직 후 5년을 위험 구간으로 분류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최근 국내 자료에서도 퇴직 후 첫 5년 이내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가구가 전체의 4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소비가 과소비나 투자 실패로 이어질 경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 피해는 곧 노후 전반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종합해보면 조기철 씨와 같이 퇴직 후 아무런 현금 기반의 수익 구조 없이 연금만으로 버티다가 결국 단순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는 감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반대로 이우진 씨처럼 사업 구조를 미리 정리하고 적은 수입이라도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구조를 설계한 사람은 안정적인 노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단순히 집이 있다, 연금이 있다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준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기철 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은퇴 시점 이전에 최소 3년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단기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상황에서도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매달 일정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여러 지자체는 이 문제를 공공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시니어 인턴십과 50 제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직업 교육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게는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월 30만 원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고, 서울 노원구는 시니어 키오스크 체험관을 통해 디지털 기기 적응을 지원하며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을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장노년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직상담, 건강검진, 근로교육까지 통합 제공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실버 리스타트 아카데미를 통해 귀농귀촌 및 소규모 창업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 회복과 자존감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2004년부터 시행 중인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기업에게는 정년 이후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 인재센터라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령자에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독일은 은퇴 전 이행 프로그램 RENTEMBERGANGSPROGRAMM을 통해 60세 전후 근로자의 업무 강도를 줄이고 점진적 은퇴를 유도하며 소득 손실 없이 노후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은 퇴직 후에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플랜 401K 제도와 함께 5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SCORE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재교육, 사회 참여를 지원하며 고령층 스스로가 자산 관리 및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고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대상 공공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시니어 교육센터, 온라인 무료 강의 플랫폼 등은 모두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제공 중이니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노후를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으로 정의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활력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처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스스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삶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준비된 노후는 결국 단단한 생활 습관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그 시작은 거창한 재산보다도 내가 하루에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낡은 운동화엔 삶이 묻었고 텃밭의 흙냄새엔 내일이 자랍니다. 눈물로 시작한 노후라도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직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새벽 복도를 걷던 조기철 씨의 노후는 너무나도 서글프고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지만 퇴직 후의 준비 부족이 그를 경비복과 새벽 순찰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이우진 씨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노후를 준비한 덕분에 지금은 햇살 가득한 마당에서 아내와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걸었지만 두 사람의 노후는 너무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한 사람은 지하실 벽에 등을 기대게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텃밭에 싹을 틔우게 했을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내일에 끌려가지 않고
준비된 오늘을 살아가는 길을요. 지금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저축 하나, 불필요한 소비 한 번의 멈춤, 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읽는 일, 아내의 눈을 마주보며 식탁에 앉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씩 아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마지막 장면이 눈물 아닌 미소로 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용기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 걷는 길은 멀고 힘들지만 함께 걷는 길은 덜 외롭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더 나은 노후를 응원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은행에서도 안 빌려주는 사람, 당신에게는 왜 돈을 빌리려 할까요? 그 한 통의 연락, 당신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62세 이만수 씨는 평소 말도 없던 예전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만 좀.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돌아온 건 계좌번호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높은 시기에 왜 사람들은 은행 대신 당신을 찾을까요? 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은 늘 친절하고 빌려준 사람은 결국 상처만 남을까요? 알고 보면 이들은 당신이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접근합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로 인간관계를 망치고 돈도 잃고 마음의 병까지 얻고 있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런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그는 중견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공장 총괄 부장이었고 퇴직금은 오랜 근속에 비례해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다기보단 그만큼 오래 버텼던 시간의 대가였죠. 그는 늘 정장을 입고 다녔고 말수는 적지만 동료나 후배들 사이에선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선배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큰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루 2번 산책하고 아내와 장을 보며 소일거리를 찾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늘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는데 20년 전에 첫 아들이 취업, 선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가죽은 많이 닳았고 가장자리는 해졌지만 그는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고 나가는 곳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작년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창 낙엽이 물들던 11월 초 고등학교 동창인 조영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병수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되냐? 몇십 년 만의 연락이었지만 병수 씨는 반가운 마음에 창원 시내의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웃으며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 씨는 서울에서 작은 무역업체를 하다 최근 창원으로 사업 확장을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눈빛만큼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설 무렵 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요즘 자금줄이 좀 막혔어.
세관 문제랑 매출, 정산이 늦어져서 말이야. 한 700만 원 정도만 급히 빌릴 수 있을까? 정말 급한데 다음 달 초에 바로 갚을 수 있어. 병수 씨는 당황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지갑이 손에 있었고 늘 하던 대로 꺼내서 현금 인출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꼭 갚는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 병수 씨의 말에 조 씨는 잠시 말을 흐리더니 결국 손을 모아 부탁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 안 할 줄 알았냐? 예전에도 내가 날 도와준 적 있었잖아. 그땐 내가 몰랐겠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월요일 아침 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조 씨는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하며 다음 달 초 꼭 갚는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고 병수 씨는 조심스럽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영서가 예전에 말한 날짜가 됐는데 괜찮은가? 혹시 더 필요하면 미리 말해줘.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병수 씨는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산의 어느 고급 횟집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조 씨는 웃고 있었고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병수 씨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그의 지갑을 다시 열어보며 거기서 삐져나온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손글씨로 적은 메모가 있었죠. 급전 마이너스 조영서 700만 2024년 11월 13일 송금. 기억에 남기기 위해 적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 씨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중에라도 갚으면 다행이지만 안 갚아도 연락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는 화를 내기보단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거절 못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 후로 병수 씨는 조 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른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야, 혹시 영석이한테 돈 빌려준 적 있어? 그 친구도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몇 명 더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병수 씨는 이후 경찰서에 조용히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로는 문자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손글씨로 작성한 메모를 함께 냈습니다. 하지만 형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인 간 금전 거래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병수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지갑을 바꿨습니다. 낡은 지갑 속엔 더는 신뢰가 없다는 걸 그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갑을 바꾸며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론 이 안에서 나가는 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자.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는 은퇴 이후 아내와 함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랜 시간 직장 생활을 해온 그는 수도권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자연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 조용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IT 중견기업의 재무팀장이었고 은퇴 당시 퇴직금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온 덕분에 추가로 모은 자금이 1억 원 정도 더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은퇴를 2년 앞둔 61세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성북구 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중장년 재무설계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의 기준, 노후에 꼭 필요한 의료비 준비, 고정 수입 없는 시기의 지출 관리 등에 대해 배웠고, 그는 그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노후 지출 루틴을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습관 중 가장 인상적인 건 3단계 지갑 시스템이었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지갑, 하나는 비상자금 지갑,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신뢰 지갑이라 부르는 절대 손대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신뢰 지갑에는 오직 자신의 노후를 위해 준비한 긴급 자금만을 따로 분리해 넣어두었고, 이 지갑은 매달 기록하며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이 세 개의 지갑 중 어디에서 줄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뢰 지갑에 손을 대야 한다면 그건 내가 지는 손해입니다. 실제로 3년 전 오랜 직장 동료였던 박모 씨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우야, 아이 등록금 때문에 급하게 1,000만 원 정도만 부탁할 수 있을까? 박 씨는 과거 팀장으로서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선배였고, 인간적으로 미안함보다는 의리가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박 선배,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어요. 하지만 지금 부탁하신 돈은 제 노후 생존 자금입니다. 혹시 그 외에 도움 정보나 추천, 혹은 내가 아는 변호사에게 연결해 드리는 건 가능하지만 돈은 어렵습니다. 그 말에 박 씨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괜히 내가 너무 쉽게 연락했나 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 씨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와도 껄끄럽지 않게 관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지킨 것이었죠. 그는 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돈은 항상 관계를 망가뜨리는 칼이 됩니다. 나도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오래 준비했고, 그래서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 부부는 평창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내려오면서 확보한 차익으로 노후 의료비와 장기요양보험, 간병인을 위한 계약형 플랜도 미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 받을 국민연금과 더불어 퇴직 직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매달 120만 원씩 인출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평일에는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근처 시장에 가서 자주 가던 단골 가게들을 들르는 게 낙입니다. 아내는 마트에서 계란 10개를 고르면서도 가격표를 비교하고, 남편은 장바구니를 들고 기다리며 소소한 농담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사니까 아이들이 효도는 안 해도 걱정은 안 하잖아. 그러게요. 효도보다 신경 안 쓰이게 해드릴게요가 더 고마운 말 같아요. 자녀들은 독립했고 이 씨 부부는 그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받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후는 외롭기보다 복잡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매일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며 살고 있어요. 그의 아내는 최근 남편의 낡은 손가방을 몰래 바꿔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정중하게 고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내 기준을 지켜준 친구야. 이 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나한텐 가장 잘 알려주는 거지. 우리 사회에서 지인 간 금전 거래는 여전히 위험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빌려줬다. 거절하면 인간관계가 어색해진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돈을 주고 그 결과로 금전뿐 아니라 신뢰와 인간관계를 동시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금을 손에 쥐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024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39%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줬거나 보증을 서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중 66%는 정식 계약서 없이 돈을 건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이 중 3명 중 1명은 관계를 끊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들이 대부분 다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약 12%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라면 또 빌려줄 것 같다고 답했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압박이 금융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보고서에서는 사적인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는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이나 사회적 고립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호주의 금융심리연구센터에서는 가족 간의 금전 거래가 불러오는 관계 갈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약 53%가 관계를 후회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간 사람보다 빌려준 사람이 더 오랫동안 감정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더불어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연결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해서 당했다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고통을 덮으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다음 상황에서 또다시 비슷한 실수를 유발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관계 중독의 일종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거절했을 때 생길 감정적 마찰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노후 자산 관리에 있어 예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통계적으로도 안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 위험 지표에 따르면 은퇴 이전에 재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은퇴 후 10년 이내의 자산 감소 속도가 절반 이하로 낮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비율 또한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명확한 재무 계획과 심리적 경계선 설정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유럽 복지국가에서 시행된 노인 대상 금융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참여자 중 약 88%가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외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일부 지자체나 복지관, 노인 대상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노년기 금융범죄 예방 교육이나 지인 사기 예방 워크숍이 시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에 참여한 시니어들의 피해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한 내 돈 선긋기 실습과 거절하는 말하기 훈련은 실질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착해서 당했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방어기제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에도 지인, 가족, 친구와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그 소중함이 곧 맹신이 되어선 안 됩니다. 통계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두되 돈은 원칙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노후를 지키는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이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먼저 전문가들은 지인 간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감정적 거리 조절이라고 조언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믿는 것과 돈을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 번쯤 도와주자는 마음이 결국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자체와 복지기관들이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는 시니어 금융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법, 지인 간 금전 갈등 대처법, 계약서 작성법 등을 교육하며 참가자들에게 실제 사례 중심의 대응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강의 후 실제로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 했을 때 처음으로 거절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행동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성남시는 어르신 생활금융 돌봄 서비스를 실시해 금융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재무 상담과 함께 위기 대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 소도시인 강원도 정선군에서도 노인 재무 자립 학교를 열어 소액 금융과 사적 관계에서의 돈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절해보는 연습, 돈거래 시기 시나리오별 대응법 등을 통해 행동 습관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금전 피해자 회복지원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센터를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은평구와 부천시 등은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노인 권리 찾기 캠페인을 병행하며 어르신들이 착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 개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일본은 2021년부터 고령층 대상 사적 금융거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지인 간 거래 시 반드시 서면 계약과 보증인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 시 책임 소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독일은 노인 금융보호 전담센터를 설립하여 65세 이상 시민이 금전 갈등을 겪거나 불안정한 거래를 제안받았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 및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의 사적 금융계약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제3자 동의 및 신고 의무를 두어 사회적 고립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관계 기반 거래에 제3자의 감시와 조언이 개입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이 오가는 순간엔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관계 중심이 아니라 나의 노후를 보호하는 중심에서 판단하고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즉, 내가 나를 위해 선을 긋는 것이 결코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며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든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반드시 내가 따로 정한 원칙이 있다는 문장을 준비해 두는 것만으로도 방어선이 생깁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이 같은 문장을 습관화한 고령자들은 충동적인 돈 거래를 40% 이상 줄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건 제도가 아니라 기억된 말이고, 관계를 지키는 건 결국 선긋기의 기술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노후를 지켜줄 말 한마디를 내 입에 익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지갑은 달아도 마음은 닳지 않게. 관계는 오래가도 돈은 멀리 있게. 김병수 씨는 낡은 지갑을 지켜왔지만 그 안의 믿음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믿었고 관계를 우선했지만
결국 돈도 잃고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 통의 연락, 한 번의 부탁에 흔들린 결과는 씁쓸한 외면과 고요한 배신뿐이었습니다. 반면 이정우 씨는 스스로의 원칙을 지켰고 지갑 속 질서만큼이나 마음의 질서도 단단히 세웠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미안함보단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 타인과의 존중 어린 거리,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싶으신가요? 관계를 위해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자신을 지켜냄으로써 관계마저 존중하는 사람. 그 둘의 차이는 돈이 아닌 선택에서 갈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늘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다 결국 혼자 상처 입지 않도록 내 노후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과 용기를 갖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엄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갑뿐 아니라 마음의 경계도 단단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단 한 사람의 부탁에도 휘청이지 않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댈 사람이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